자, 그 강평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기 특별연구 압축하고 그 기출 도편 다 받으셨죠? 그 특별연구 압축은 특별연구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 지금 14페이지인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뭐 그 11회 때도 거기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제 특별연구 더 보실 필요 없이 그것만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물론 사례를 어떻게 변환이 되는가 그런 거 이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도표는 그거 작성한 지 한 3일 걸렸습니다. 뭐 근데 미리 이제 그 지난번에 단과강의 때 만들어 놓은 건데, 저도 그 도표 만들면서 놀랐어요. 11회 동안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오늘 쟁점이지만은 합동절도가 저는 큰 쟁점만 생각해서 오늘 그 출제 이 쟁점은 무지하게 큰 쟁점입니다. 근데 그 작은 쟁점까지 합쳤더니 합동절도만 6번이 나왔더라고요. 11회 동안에. 그래서 야, 합동절도 진짜 이거 중요하구나. 그래서 몇 번씩 검토하면서 쭉 이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그 중고까지 이제 제가 기출 횟수까지 표시를 해놨으니까는 그거 보시면서 최종 정리하실 때 정말 이거 사례 쟁점은 이거 중요하다. 그건 나중에 그냥 스케치 하시면 하루면 끝나니까 사례 대비도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처음 뵙는 우리 친구들도 있으니까는 뭐 일수한테 같이 들었던 이제 또 참석했으면은 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겠지만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제 이 사례 그 답안지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이 있고 뒤에 이제 실전 답안이 있는데, 예시 답안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제 강의할 때 강평만 합니다. 강평만 하고 이거 이제 강의 끝나면 이거 그냥 보지 마시고요. 뒤에 있는 실전 답안을 꼭 보시고 늘상 그 분량 그 정도만 쓰셔야 됩니다. 실전 답안 그 정도만 쓰시고, 지금 잠깐 박대리하고 우리 그 얘기하고 왔는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오늘 뭐 커뮤니티에 글이 떴다는데 뭐 들어가서 또 봤나 봐요. 뭐 에토로스쿨이나 뭐 그런 데겠죠. 그러니까 이상 뭐 박사 그 실전 답안 이 정도만 써도 합격을 하느냐. 참, 그래서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쓰면은 제 답안지 써갖고도 형법 70점 넘어가는 친구도 수백 명입니다. 이 정도만 쓰고도. 그러니까 약간 자존심에 이제 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70점이 넘어가는 답안지인데, 이번에 그 변시 수석한 성대로스쿨 그 친구 오니까는 다 좋았는데, 민사법은 뭐 월등하게 좋더라고요. 근데 형사법은 한 70점, 뭐, 70점 한 1 정도? 형사법을 좀 못하는구나, 수석한 친구가. 이 정도만 쓰셔도 충분히 70점이 넘어갈 정도 쓰기 때문에 딱 이렇게 작고 요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일수나 끝나고도 제가 프리미엄 첨삭을 했었죠. 그때도 뭐 여기 다 앉아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늘 물어본 게 이 답안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특히 형소법에서는 학설이 강조가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형소법에서도 학설 쓰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또 첨삭을 하겠지만은 이번에 뭐 제가 몇몇 학생들한테 권유를 했거든요. 학교 가서 꼭 팔모를 봐라. 그랬는데 팔모 가서, 팔모는 이제 뭐 학원에서 채점한, 학교 가서 시험을 보면 학교 교수님들이 채점을 해 주시니까는. 근데 그거 원전수입니다. 지금 법무부는 채점이 끝나면은 쭉 원전수 쭉 해갖고 취합을 해서 표준 점수로 해서 점수를 이제 올려주죠. 점수 변환을 합니다. 표준 점수로 해갖고 확 이제 올라가 버리는데, 학교에서는 그냥 원점수입니다. 거기서 더 올라갑니다. 충분하게. 근데 뭐 이번에도 뭐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뭐 연락 온 친구는 지난 변시 때보다도 10몇 점이 올랐다. 형사법에서. 입증들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첨삭할 때도 이제 뭐 답안지 한번 보겠지만은 우리가 사례 답안지를 쓸 때 가장 그 패착은 학설입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학설 소화가 되질 않습니다. 소화가 되질 않는데, 뭐 일수한 때도 그랬지만은 뭐 학설 쓰면서 이거 뭐 어떻게 소화를 할지 몰라갖고도 답안지 전체 체계가 망가져 버린다는 거죠. 무너져 버린다. 득점이 되질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그 늘상 말씀드리지만 1문 4페이지, 2문 4페이지 쓰는데, 1문 채점할 때 보통 평균적으로 채점 시간이 3분에서 5분입니다. 읽기도 벅차요. 그 다음에 글씨가 이런 인쇄체가 아니라 다 필기체니까는 아시잖아요. 그 글씨, 자기도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쓴 글씨를. 자기도 못 알아보는데 교수님들이 그걸 갖다가 거의 독해 수준, 해독하면서 채점을 하거든요. 그런데 3분에서 5분 걸립니다.
지금 올해도 늘상 말씀드렸지만은 시험 좀 늦었어요. 1월 중순에 시험 끝났습니다. 2월 말까지 채점이 돼야 교수님들이 이제 3월에 이제 강의 들어가니까는 그리고 이제 이 답안지가 교수님들한테 배부가 되고 그러면 실제 채점 기간은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3,300명 갖다 채점을 하는데 그리고 뭐 이번에도 출제위원 교수님 명단 보니까는 법대에서 한 분도 안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신은 로수 교수님한테 옛날에 사실은 안 그랬거든요. 사실은 뭐 당연히 법대 교수님 그다음에 로수 교수님 옛날에 다 같이 법대 교수였었죠. 로스쿨 생기면서 로스쿨하고 이제 법대가 이제 나눠주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는 법대 교수님은 한 명도 지금 그 변시 출제위원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교수님들께서만 이게 그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가동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막 그 욕을 하면서 이제 채점을 되는데 교수님들 절대 답안지 꼼꼼하게 안 보십니다. 볼 수도 없고 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어떤 그 답안지 쓰는 전체적인 구도 결국에 가서는 문학 판검이죠. 근데 여기서 학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학설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상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처음에는 학설을 안 쓰면은 틀림없이 그 부분 배점은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 상관없다는 거죠. 어차피 다들 못 쓰기 때문에 학설을 오히려 빼버리고 전체적인 답안지 구도를 잘 잡으면은 점수는 더 올라가더라.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사시 55회 때 그 사시 수석입니다. 사시 수석학생인데 당연히 이제 한림종합반이 있었죠. 수석인데 이대 그 법대 나왔고 그 학생이 재학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이었고 그래서 연수를 하나 그 1년 늦게 들어갔어요. 졸업하고 이제 연수를 들어갔으니까 사시 55회면은 연손 45기가 돼야 돼. 연손 46기입니다. 근데 그 친구 이제 그때도 제가 몰래 좀 첨삭을 해줬거든요. 그 쉬는 시간에 답안지 갖고 와서 물어봅니다. 제가 몇 번 학생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학생 뭐 내용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답안지 이렇게 쓰면 될까요? 될까요? 그것만 물어봅니다. 이렇게 써라. 학설 쓰지 말아라. 그러고 사시 수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한번 왔더라고요. 이번에 첫 검사로 그러더라. 저는 뭐 변호사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판사가 하고 싶어요. 근데 아시지만은 지금 다이렉트 판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올해가 8년 경력직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하기는 그러니까는 검사가 됐어요. 근데 그 성격상 검사 못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공판검사나 무슨 이제 뭐 이렇게 한정 일적으로 해야지 절 수사 이런 쪽은 안 한 것 같고 그래갖고 올해 8년 채웠는데 지지난주에 됐죠. 경력. 그래갖고는 이번에 경력판사로 임관이 됐습니다. 경력판사 임관됐고. 그러니까는 답안지 이렇게 써서 사주석하고 또 열심히 했겠죠. 8년 채워서 이번에 경력판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거 형법에서 이 정도 쓰시면은 1, 2문, 그러니까 뭐 7.7점 넘어가는데 전혀 부족함은 없습니다. 이대로만 쓰시고요. 절대, 그 우연방이라든가 유전상담에 학설 몇 개 없을 거고 학설 쓰셔야 되겠죠. 우연방에는 불능미수설 그거 하나 쓰시고 그다음에 유전차하고 법요과 제한 책임설 그거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제 나왔지만은 정법의 객체의 착오가 교사법에 대해서 객체의 착오인가 방법의 착오인가 팔려없습니다. 이럴 때는 간단하게 객체 사고절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거 쓰고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서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 형소법 마지막 쟁점까지 끝까지 잘 갔는가 이걸 보는 거지 어떤 중간중간을 잘 썼는가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다시 한번 학설은 내가 고득점하는데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학설이다.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학설은 지금부터 제거시켜라. 그러면은 진짜 고득점 하십니다. 역설입니다. 그만큼 학설을 소화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학설 쓰라 그러면은 저도 그래서 40대부터 학설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40대부터. 40에서 학설 반드시 써야 되는데 쓰지 말자. 그래놓고는 수석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한림 옛날에 10몇 년 2차에서 민법의 윤동아리 필두로 해서 저 김양 변호사 이창한 그다음에 정지영이가 이제 뭐 어쨌든 다시 왕얘기하니 어쨌든 정지영 선생 형소법 행정법은 맨날 좀 바뀌었어요. 바뀌다가 정성균 박사가 이제 나중에 좀 하다가 뭐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한림에서 그렇게 해갖고는 뭐 진짜 뭐 한림에서만 50% 이상을 합격을 시켰었으니까는 그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20년 전에 그 축적된 노하우들입니다. 학설 쓰지 말자. 변신은 더더군다나 이 정도 컴팩트하게 이것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강의는 먼저 뭐 강의에서 써드린 대로
먼저 뭐 사례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내일 이제 최고 답안 나오면 최고 답안은 반드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쉬신 다음에 요거 이제 객관식 들어가시고 요거는 뭐 굳이 또 그 객관식 보실 필요 없는 분들은 안 들어서 상관없는데 요거 이번에 이제 요걸 갖다가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문제가 있고 이제 그 쭉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설명에는 압축적으로 대문 하나 달아놨어요. 제목을. 그렇게 해서 무엇이 이제 쟁점이 되는가 해놓고 반드시 가능하면은 다는 아니지만은 요약을 해놨습니다. 요약을 이렇게 쭉 해놨는데 그 나중에는 그 요약군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어떤 판례도 뭐 열 몇 줄이나 되니까 다 이 내용 다 일일이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그걸 갖다가 압축을 시켰기 때문에 그 요약군만 보시면 되고 우리 이제 강의반 같은 경우는 사순환 때 그저께 이제 원고를 넘겼는데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들 회의돼 갔거든. 정지물 책을 내야 되게 저만 없더라고요. 저만 없었고 뭐 저기 변호사님이라든가 이제 선조 선생님 다 그 정지물 책이 있어 사순에 쓴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저께 원고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정지물 책이 나오던데 그 정지물 책이 이렇게 요약을 해서 짤막하게 그 지문 형태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제 복습하실 때는 요약군만 보시면은 핵심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만 보시면은 선택형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 내용들을 좀 암기하셨다가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죠. 사례형이 나오면은 사례 문제에서 그것만 답안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내용만 들어가면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만 좀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오늘 사례 보면은 이번에 저 처음 시도하는 건데 저도 이번에 처음 제가 여러분 참석할 때 좀 아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문의를 한번 해볼 텐데 그 2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이번에 쟁점 추출 포인트를 처음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도 첫 시도인데 뭐 우리 강의반은 우리 에센스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제가 넣어놨는데 요거 한번 꼭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 문제에서 어떻게 이렇게 쟁점들을 뽑아내느냐. 이 사례 답안지는 쟁점만 뽑아내면 90% 끝납니다. 이게 어떤 쟁점이다 알면은 이미 그 내용들은 다 머릿속에 들어있거든요. 그거만 딱딱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요 쟁점 추출 포인트 그래서 문제 읽어내면서 문제 안에 답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요 문제를 쭉 읽어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쟁점만 뽑아내는데 그런 이제 선조 선생님 알고리즘 뭐 저쪽에서 원래 그 사례는 제가 선조 선생님은 이제 40대 보면은 객관식 위주로 많이 하셨고 저는 이제 객관식보다는 사례 위주로 해서 여태까지 오고 있는데 근데 사례 알고리즘이 이렇게 제가 이제 늙어갖고는 이게 피부에 안 맞더라고요. 무슨 유튜브 알고리즘도 아니고 이걸 뭐 어떻게 하는 건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례 뽑는 이 방법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는 앞으로 이렇게 뭐 앞으로 이제 저는 이래도 이제 계속 나갈 생각인데 이렇게 쟁점 추출 포인트 하면서 이 사례 속에서 어떻게 이 쟁점들이 숨어져 있는가 그런 것들 뽑아내는 것들을 자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에 에센스라든가 거기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읽어내시면 형법 사례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구나. 진짜 쉽게 말해서 그 떠먹여주던 이런 상기시면 하면 되니까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원고야 한 3주 전에 이제 제출을 했고 6회까지 다 이렇게 돼 있고 사수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요것만 보시면은 어느 과목도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쟁점을 뽑아낸다. 그래서 요 문구 하나하나가 좀 길긴 하네요. 문구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쟁점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쭉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그 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시죠. 첫 번째 쟁점. 그 다음에 말은 진보인데 저는 일순환만 진보를 하고 3, 4부터는 말은 진도면 모의고사 진도면 아닙니다. 전범입니다. 무슨 9월달인데 이제 넉 달 남았는데 무슨 넉 달 전에 뭐 진모라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전범입니다. 전범위에서 보니까는 자 한번 3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이제 가외지책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구도가 시에 대해서 살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살인죄가 나오면은 심심하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상당 인과관계를 반드시 논할 필요가 있고, 제가 오늘 그 기출 도표에도 적어놨지만은 이 상당 인과관계는 3회 때, 9회 때 출제가 됐는데 3회 문제보다는
구의 문제, 재작년이죠. 구의 문제가 훨씬 정교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구의 때 그때 시였었죠. 을벽이, 을은 시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고 그 다음에 병은 시에 대한 상해 고의만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병이 상해 고의로 벽의 상해 고의로 시에 대해서 주목을 휘둘렀는데 시가 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떴죠. 뭐가 되느냐. 시가 기절을 해버렸으니까 최소한 상해 결과는 발생이 됐습니다. 병은 상해 고의로 주목을 휘둘렀기 때문에 상해 얘기를 한 것이고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데 그때 상당히 관계. 근데 그때 시는 외견상 건강하게 생겼는데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을 앓고 있더라. 바로 이것이 이제 쟁점 7포인트죠. 건장하게 생겼는데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 남들이 두 번 강조했어요. 남들이 모르는 첫 번째 강조하고 특이한 심장병. 답이 주어졌죠. 이때 상당 인과관계 넣었을 때 이것은 뭐가 됩니까? 피해자 특이체질. 비용적 인과관계입니다. 다른 그 사실의 개입. 그런데 우리가 핵이와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논할 때는 예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면 상당히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면 상당히 인과관계 부정됩니다. 예견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인 평균 입장에서 그러한 얘기로부터 그러한 결과 발생하는 것이 상당성이 있는가, 상당성이 있는가, 예견 가능한가. 그런데 문제 안에 답이 주어져 있죠. 남들이 모르는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생겼는데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을 앓고 있더라. 답 바로 나옵니다. 구회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때 사계기와 사계 결과 사이에는 전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거기다가 을은 어떻게 됩니까? 을은 그 인과관계, 사계성이 비본질적인 인과관계 착오에서 치를 죽여버렸죠. 더더구나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치사적 부분이죠. 금방 보신 거는 사계기와 사계 결과 사이 상당히 관계. 시사 부분도 인과관계 또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가 됩니까? 제3자의 살인에게 고의행위가 개입됐죠. 여전히 상당 인과관계는 부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구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갑이 씨에 대한 이제 살인 행위를 했다는 것들. 그런데 입수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사실의 착오에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죠. 객체 착오. 자,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학설이 꽤 많습니다. 형법 일원학에서 이 사실의 착오처럼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그런 쟁점은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무지막지하게 팽팽합니다. 근데 사실 다소는 구체적 부합설인데 판례가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리고 이게 그 구체적 부합설이 절대적인 다설이죠. 근데 이게 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 초반 그때 사실 수험생들이 애독하던 수험서가 제가 이제 성함이 똑같죠. 돌아가신 이제 이재상 교수님 그 형법 총각론이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였었습니다. 수험생 90%를 차지했었으니까. 근데 그게 소설이에요. 법정적 부합설이. 근데 이재상 교수님 책에서 이재상 교수님이 법정적 부합설을 택했기 때문에 다들 이걸 다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판례가 법정적 부합설이니까 당연히 다설은 법정적 부합설일 것이다. 아닙니다. 구체적 부합설이 다설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체적 부합설이다 법정적 부합설의 타당성을 논증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느 학설이 더 옳다 그러다 이건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그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는 사실건 변식건 단 한 번도 사례로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거 출제하면은 논증 못해서 결론은 못 뽑습니다. 출제 안 됩니다. 객관식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객체착오는 어차피 결론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사례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도 객체착오. 변시에서는 7회 때 출제가 됐었죠. 변시에서는 7회 때 출제가 됐고 사례로. 그래서 역시 사례용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도 객체착오다. 그럼 이럴 때도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의 착오도 객체착오에 대해서는 법정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 중 어느 학설을 취해도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 발생 사실에 대해서 고의기수가 인정된다. 핵심은 요겁니다. 요것만 답안지에 정확하게 들어가면 된다. 꼭 뒤에 실전 답안 보세요. 그래서 두 줄로 줄여놨습니다. 두 줄이면 충분하다는 것들. 그 다음에 늘 이 대목이 하나 나오는 게 있죠. 일수단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추상적 부합설을 솔직히 올해만큼 많이 본 그 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강남으로 온 지가 4년 차인데 올해 좀 유독 여러분들 추상적 부합설을 답안지에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추상적 부합설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게 필터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님들께 여전히 추상적 부합설은 아시잖아요. 그 내용은. 그 일본 학설입니다. 뭐 제가 일본 학설 때 배척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손괴죄, 상해죄인데 이게 과실손괴라든가 과실손괴라든가 과실치상 이런 부분인데 경죄의 과실범이나 미수범을 무조건 고의 기수로 인정하자. 이게 이제 추상적 부합설. 일본 형법은 이쪽이 거의 처벌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는 학설적으로 이걸 좀 처벌하자 그래서 추상적 부합설이 나왔는데 과실손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무죄거든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실손괴는 무죄입니다. 근데 요거를 손괴 기수로 보자라는 게 추상적 부합설. 이렇게 되면은 처벌 규정이 없는데 고의 기수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헌법 위헌이 나옵니다. 헌법 위반이 됩니다. 죄형법 정지 위반입니다. 일본 헌법은 뭐 제가 뭐 알 도리가 없으니까는 뭐 일본어 할지도 모르고 일본은 어떤지 모르는데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죄형법 정지 이거 죄형법 정지 위반입니다. 법률 없는데 범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누이 지금 퇴직하신 고대 배정대 교수님께서는 추상적 부합설은 형법 교과서 하루속히 제거해야 될 학설이다. 제가 제일 먼저 제거했습니다. 제 책에는 추상적 부합설이었는데 다른 선생님들 교재는 추상적 부합설 다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일본 학설이 아니라 죄형법적 위반이 된 학설인데 학교에서 필터링이 안 되니까는 반 정도는 그 답안지 쓰고 있습니다. 이제 또 첨삭하겠지만은 절대 추상적 부합설 쓰지 마세요. 법정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 요것만 그냥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필요 없고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 이 중 어느 학설 취해도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인정된다. 요 핵심 요것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배 살인행위가 희의 그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인정 여부인데 무지하게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전 답안도 짧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이 살인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흔히 이제 교과서에서는 다른 사실의 기입, 비유형적 인과관계. 그런데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사례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사례로 나옵니다.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도 쓸 필요가 없어요. 상당 인과관계 인정되면 당연히 전제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한 글자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쟁점만 형사례에서 출제가 된다는 것들. 바로 이런 식. 형사례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거 출제됩니다. 근데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너뛴다라는 것들. 이것이 이제 다른 사실의 개입. 그래서 행위와 결과가 있는데 다른 사실이 제4의 행위가 개입돼서 결과가 공동원이 돼서 결과가 발생했다. 그럴 때 바로 이 선행행위죠. 일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살인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이제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랬을 때 상당 인과관계 인정. 앞부분은 뭐가 되죠? 일반계, 형법 일반 이론이죠. 그래서 다른 사실의 기입이 일반인 평균의 관점에서 예견 가능하면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살인 기수.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면은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돼서 살인 미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들. 근데 다시 한번 구회 때 그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이 문제도 똑같죠. 이게 그 쟁점 출제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아니 일부러 강조를 막 해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아직까지도 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괴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정도면 답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절대 예견 가능성이 없다. 이 정도 주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상당히 관계 인정하시면은 그거 득점 못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 구회 때도 강조했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인과관계 부정되는 거야. 교수님들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아주 짤막하게 이런 괴질 뭐 앞에 더 있지만은 괴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망을 했기. 코로나도 이제 우리 벌써 이게 3년이니까는 이제도 일상화되니까는 뭐 친구 같은데 아닙니다. 앞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절대 규명이 불가능한 일부러 강조해놨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가배 살인행위는 미수에 해당됩니다. 근데 뒤에다 함정을 또 파놨죠. 이게 소위 말해서 연결하는 쟁점입니다.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기수가 되면 이 쟁점이 안 나오거든요. 미수가 되면 다음 쟁점은 바로 중지미수죠. 중지미수. 그래서 지금 사시에서는 이 연결의 쟁점 어느 학설로 가느냐에 따라 갖고는 이게 이제 그 완전히 그 뭐가 됩니까? 양상이 달라지는 이런 문제를 많이 내는데 변수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변수에서도 상당히 그 고난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구회 때
올해 문제는 저는 처음 받아봤을 때 조금 쉽다 생각했는데 막상 해설하다 보니까 올해 문제는 만만치 않았는데 9회 때라든가 10회 때 같은 경우는 정석대로 영유령 쟁점으로 재작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상당히 고난도로 출제가 됐었는데 저도 역시 이제 그런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인강에 부정된 살인 미수가 되면 그 다음 쟁점은 여기서 충분히 자의성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시를 살해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중지미수 인정 여부인데 이 중지미수는 버전이 많습니다. 중지미수도 있지만 6회 때 출제가 됐던 예비중지. 그 다음에 이번에 출제는 됐지만은 쓸 필요는 없었던 공공과 중지미수. 그 다음에 판례가 없는 부분이죠. 불능미수의 중지. 이런 버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중지미수와 관련된 쟁점들이 출제가 되면은 반드시 자의성을 두 줄 정도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자의성이 있다 없다. 근데 올해는 지금 뭐가 됩니까? 을벽이 이제 특수 절도를 갖다가 공모를 하고는 을은 A네 집에 들어갔고 벽이 자동차에 승차한 채로 망을 보고 있었는데 A가 집에서 갑자기 나오니까는 겁을 먹고는 그냥 튀었지 않습니까? 벽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과 중지미수를 논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의성 인정되는데 자의성 인정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쟁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강도 공동정모를 갔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200m 사건. 거기서는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중강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강도의 공동정모도 성립 안 했지만은 이번 11회 때 중강도가 성립됐으면은 병 같은 경우도 중강도의 공동정모비 성립될 뻔 했어요. 그러니까 쟁점이 성립이 안 된 거지 쟁점이 출제는 된 겁니다. 이번에 공공과 중지미수도 어쨌든 겁을 먹고 도망가기 때문에 자의성이 부정되니까는 공공과 중지미수를 논할 필요가 없었지만 쟁점 자체는 출제가 됐었습니다. 쟁점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지미수와 관련된 쟁점은 꽤 많고 여러 차례 출제가 됐습니다. 그때는 잊지 마시고 반드시 무엇을 근거로 자의성이 인정되는가 요거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윤리적, 도덕적 그 관점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범죄를 중지했다. 100% 어느 학설 취해도 100% 이때는 자의성이 인정됩니다. 윤리적, 도덕적 동기에 의한 중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불쌍하다, 후회해서 변시에서 객관식 나왔었는데 법정에 모시면서 나왔는데 사실 51회 때는 뭐냐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마음을 바꿔서 돌아갔다. 어머니, 고향. 최상위의 어떤 자의성 인정할 수 있는 요건들입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자의성 인정이니까 바로 중지미수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좀 어려운 것들이 비윤리적, 비도덕적 동기에 의한 중지. 그냥 뭐가 됩니까? 뭐 그냥 기분이 좀 꿀꿀해서 뭔가 일질이 사납다는 생각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다술팔 입장인 절충설에 의하면은 이때도 충분히 자의성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컨대 주관설 이런 거 취하게 되면은 자의성 인정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판례에 의해서 바로 자의성을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다 판례에 의하면 확실한 거 있죠. 공포에 의한 중지, 겁을 먹고 중지했다. 이번에 11회 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에 의한 중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3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2번 자의성의 인정 여부. 자, 요걸 보시면 포섭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앞에 그 쟁점 추출 포인트에 다 달아놨습니다. 달아놨지만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지금 자기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거죠. 자의성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아주 뭐 어떻게 봐도 이거는 윤리적, 도덕적 동기에 의해서 범행을 중지했다. 충분히 자의성이 인정된다. 이것만 쭉 빼놔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의성이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들. 4페이지 보시면은 맨 오른쪽 동그라미 3번 착수미수인가 실행미수인가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적인 답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원래 써야 됩니다. 원래 써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정석대로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원래는 범죄 성립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대해서 위법성 책임까지 다 일일이 답안지에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냥 구성요건이 충족되면은 그냥 범죄 성립하고는 바로 넘어갑니다. 그만큼 이제 모든 게 단축돼 있죠.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는 그 쟁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론에 있는 쟁점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아직까지 이제 변시에선 출제가 안 됐지만 그러다 법률 회차고 위전차,
기대 가능성. 기대 가능성 사시에서 2번 사례로 출제가 됐는데 변시에서는 법전협 모의시험에서도 출제 안 됐어요. 기대 가능성은 사시에서 2번이나 출제가 됐는데 어쨌든 책임론에 있는 부분인데 책임론에 있는 쟁점을 논하기 위해서는 위법성이 반드시 쟁점으로 잡혀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위법성 인정된다. 별다른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다. 위법성 인정된다. 그래야만 이제 책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 나올 때는 반드시 범죄 성립 요건, 구성 요건에 대해서 위법성 책임을 답안지에다 간단하게나마 언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 쟁점들 지금 남아있는 거는 원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전협 모의시험은 충분히 출제가 됐었으니까는 그거는 나올 수 있지만은 뭐 기대 가능성은 모의고사에 출제 안 됐기 때문에 나온 것 같지 않고 어쨌든 법률의 차고나 유전차고는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두 쟁점이 나올 때는 반드시 위법성이 있다 없다 있겠죠. 위법성이 인정된다 한 줄이라도 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위법성 그냥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위법성 인정 끝. 그러면 책이 바로 가도 있으면 됩니다. 있으면은 자 이렇게 돼버리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버렸거든요. 구성요건 이런 거 없으면 안 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40대 말이라고 썼었거든요. 근데 요새 어느 순간인가 이거 뭐 자의상 검토하면 되지 뭐하러 착수미수, 실행미수 뭐하러 구별해. 안 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는 있지만 실전난방감이 이거 없습니다. 실전난방감이 없고 그래서 굳이 이런 부분들은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딱딱 그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 늘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이거 진짜 지난번에 프리미엄 출석할 때 여러분 좋았거든요. 그때는 어떤 경우는 2시간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물어보고 답안지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 뭐 물어보고 아무래도 규정 첨삭은 뭐 20분, 길어야 30분 정도니까는 그때 막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이 형소법과의 시간 그 문제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명한테 말씀드렸죠. 형소법에 학설을 강조할 거다. 그래도 정관이 제가갖고는 학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 시간 내에 처음부터 끝까지 짧게나마 그 쟁점을 다 어느 정도 언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점수가 나옵니다. 잘 나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도 군더더기들 갖다 버리면서 빨리빨리 핵심만 탁탁 쓰면서 형소법 마지막 제정까지 가야만 점수가 나오고 그러면은 뭐 충분히 60대 중반까지 그 득점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학설 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 군더더기들 버리고 그냥 장가지를 버리고 국칙과 줄기 이런 것들 위주로 딱 잡아서 가면은 충분히 형소법 마지막 절정까지 가고 이분의 그 형소법 같은 경우 시간이 목차도 못 잡습니다. 늘상 일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의 그 형소법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쓰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것도 뭐 2분, 3분 남으니까 몇 줄 쓰고 그냥 막 쓰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들이죠. 그래도 점수 나옵니다. 그래도 점수가 한 글자라도 없는 것보다도 어차피 한 줄이라도 목차도 없는데 내용 들어가면 그 점수 주거든요. 왜? 대본의 경우 100줄 거기에 2줄 적혀 있다. 다 100줄 했는데 2줄 적혀 있으면 그게 어디입니까? 시간 안배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상당인과가 부정되기 때문에 살인행위는 미수이다. 이때 자기에 의해서 살인행위를 중지했기 때문에 결론은 살인죄 중지미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주거침입죄인데 올해 좀 안타까웠습니다. 올해도 공동주거침입, 폭처법 2조 2항의 공동주거침입죄가 틀림없이 출제가 되고 성립합니다. 근데 문제 보면은 단 주거침입의 점은 논외로 함. 왜 논외로 하라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번 11회 때 틀림없이 출제됐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주거침입죄가 사례에서 출제 빈도수는 당당 1위입니다. 당연하죠. 웬만하면 주거에 살인하려고 해도 주거에 들어가고 특히 뭐 합동 절도하려고 그러면은 가결이 2인조가 주거에 들어가고 그러면 공동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침입죄는 여러 차례 나올 수 있고 오늘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죄 요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주차장. 어제 뭐 포항에서 난리 나죠. 지하주차장에서 두 분은 극적으로 생존해서 이제 구조가 됐는데 나머지는 심장 정지가 됐다고. 문제는 이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늘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위험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가옥 그 본체뿐만 아니라 가옥을 감싸고 위험지. 그러니까 이거는 판례 보시면은 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베란다. 근데 지하 주차장. 여러분들 그 단독보다도 저도 뭐 아파트 살고 하지만 저 사는 아파트도 이거 다 감시감도 철저합니다. 외부들 하면 다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감시 카메라가 몇 대 있대. 주차장 입구에다가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지하 주차장이라는 것들 뭐가 됩니까? 당연히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감싸고 있는 당연히 유효지주의 일부분. 법의 목적으로 무단으로 이 유효지에 들어갔다. 당연히 주거 침입자가 성립된다. 요거 간단하게 요 부분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4회 때가 5회 때가 이번에 주거 침입죄에 관련된 그 쟁점들이 이번에 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3월 5일 날 법원행시가 있어 1차 때 요거 다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사례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초원복지 사건 그 판례가 뒤집혔죠. 그것도 이제 또 출제를 했고, 그 스포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는가 써봐야죠. 공동을 이번에 한번 다 출제해봤거든요. 반드시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번에 그 7월 달에 그 뭐죠? 그 590채하고 590채는 이제 그 형법은 여섯 명을 뽑게 되는데 검찰직, 출입국 관리직 등등해서 6명. 그다음에 이제 국회. 작년 우리 종합반 학생 하나가 첨삭반 종합반 학생 하나가 이번에 오시에서 드디어 이제 합격을 했고, 근데 이제 낭보가 들려온 게 혹시 몰라갖고 입법 고시를 준비했는데 입법 고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그래서 속으로 야 너는 어떻게 인생이 오시에서 합격한 것도 대단한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변호사 자격가든 이제 입법 사무관 아닙니까? 국회 사무관.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충남대 로스쿨 났다 그러는데, 우리 여기도 충남대 있지 않습니까? 충남대 로스쿨 났다 그러는데 인생 막판에 아주 전처 막판 아닌데, 그래서 작년 종합반에서 이번에 입법고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도 이제 보니까는 이번에 그 부분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 문제를 갖고 조금 변형해서 이번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번에 590채 여기서 바로 그 주거 침입죄 이 부분들이 출제가 됐다라는 것들 좀 한번 뒤에서 한번 보시고요. 자, 의뢰 주책인데 교사의 착오의 문제입니다. 이게 8회대죠. 8회 때 출제가 됐죠. 8회 때인가? 하여튼 7회 때, 8회 때. 정범의 객체의 착오가 교사 보면 이제 객체의 착오인가, 방법의 착오인가. 근데 이 부분은 사시에서도 2번 나왔는데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그 신우지 선생님, 신우지 박사, 이재상 교수님 책을 이제 보다가 2000년대 중반에 그 요론으로 이제 사시 그 형법 기본서가 바뀌었어요. 그래갖고는 요론을 갖다가 이제 엄청 그때 이제 파셨는데, 문제는 이 신우지 선생님이 연대법대를 나오셨는데 석박사를 고대에서 김일수 교수님한테 석박사를 받았는데, 지금 김일수 서부학죠. 김일수 서부학조인데, 김일수 서부학조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정법의 객체의 착오가 교사법의 객체의 착오냐, 방법의 착오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체적 부합서를 취하면은 방법의 착오, 법정적 부합서를 취하면은 객체의 착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는, 예컨대 이게 건대 손동원 원장님 퇴직하셨지만 손동원 원장님 같은 분들은 나도 구체적 부합서를 취하는데 나는 객체의 착오를 본다.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랬더니 학설 하나 또 들어옵니다. 구체적 부합서를 취하면서 객체의 착오를 견해. 이게 도대체 무슨 목차가 이렇게 되느냐. 신 선생님이 이 부분은 별로 사례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거든요. 손동원, 제 말씀이 아닙니다. 손동원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이 법정적 부합설이나 구체적 부합설은 사실의 착오의 성격이 결정되면 그걸 해결해 주는 학설이지, 사실의 착오의 성격을 객체의 착오나 방법의 착오로 결정 지어주는 학설이 아니다. 당연하죠. 결정 지면은 해결해 주는 학설에 불과하다. 마찬가지,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2004년인가 기본 강의를 할 때 저도 똑같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학생 하나가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우던데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학교 어디냐? 건대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손동원 교수님 거 찾아봤더니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게 맞는데, 근데 이제 저 말고 다른 수험서 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는데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 수정이 됐더만요. 예컨대 이제 캡슐 같은 경우들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법정적 부합 이렇게 되더니 이번에 수정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지현 선생 것도 보니까 역시 이렇게 수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제게 아닙니다. 이게 건대 손동원 원장님이지만 원래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게 많은 거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법정적 부합서를 무엇을 근거로 이것이 객체차가 됩니까? 그냥 법정적 부합서를 취하는 교수님들은 대체로 객체차를 보니까 이거는 논거가 아닙니다. 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객체 착오설의 논거는 공범 종속 이론입니다. 당연하죠. 공범 종속 이론. 그러니까 객체 착오설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범 종속 이론이라는 것들. 아니, 지금 객체 착오는 정범이 일으켰습니다. 교사범은 범행 현장에도 없었는데 무슨 착오를 일으킵니까? 저 정범이라는 놈이 가서
이게 멍청하게 그냥 구체적 사실에서 객체차기 일으켰다. 교사법은 범행 현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공범 정석 이론에 따라서 정범의 객체착오면은 당연히 교사 방조도 객체착오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착오의 성격을 결정지어주는 기준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당연히 여기서 키워드는 공범 정석 이론. 공범 정석 이론에 따라서 뒤에 그 실내 답안 보세요. 그래서 공범 정석 이론에 따라서 결국 정범의 객체착오는 교사범에게도 객체착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방법의 착오설, 구체적 부합설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방법의 착오설은 키워드는 교사의 실패가 됩니다. 둘째 줄에 있죠. 객체착오는 행위의 수단 방법이 잘못돼서 의도하지 않았던 이거 줄이면은 교사의 실패.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객체착오 방법의 착오는 일본 용어입니다. 일본 학설 그대로 갖고 왔고 독일 원전으로 보면은 이 방법의 착오는 판례가 아주 근접하게 그 번역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 홍수 몽둥이 사건 보면은 우리가 이 방법의 착오를 대부분은 방법의 착오로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타격의 착오라고 봅니다. 대부분은 틀림없이 타격의 착오가 있다. 그렇죠. 이 방법의 착오는 일본식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타격의 착오. 독일 원전을 직역을 하면은 타격의 실패입니다. 방법의 착오는 아니 살인을 하려고 몽둥이 휘둘렀는데 몽둥이가 빗나가서 다른 사람을 때려서 죽였다. 그러면 이게 몽둥이가 빗나가다 타격 실패가 된 거죠. 일본에서 이제 방법의 착오로 봅니다. 우리는 뭐 용어에서 아직 그 일제를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 뭐가 됩니까? 이 교사법 입장에서는 이 살인범, 정범은 살인 청부업자죠. 이 킬러는 뭐가 됩니까? 교사법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총이고 칼입니다. 수단이거든요. 이게 멍청하게 가서 엉뚱한 사람을 죽이고 왔다는 겁니다. 교사법 입장에서는 일종의 타격의 실패, 바로 교사 실패, 수단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것이 논고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추천. 어느 학설로 가셔도 됩니다. 어느 학설로 가셔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그 답안지를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객체착오입니다. 공공정석 이론에 따라서 정범 객체착오는 교사법에 대해서도 객체착오가 되니까는 결국은 발생 사실에 대해서 교사가 인정된다.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는 방법의 착오로 가게 되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 또 써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이 방법의 착오설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법정적 부합설 취하면은, 근데 객체착오로 가면 학설 쓸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방법의 착오로 가면 이제 학설이 두 개가 나옵니다. 법정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로 가면은 변시 3회 객관식에서는 법정적 부합설로 출제됐었어요. 객관식에서는. 근데 법정적 부합설 취하면 어쨌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발생 사실에 대해서 교사 인정된다. 문제는 구체적 부합설 취할 때입니다. 은근히 많습니다. 구체적 부합설. 지난 일수년 때도 이거 출제했었는데 이거 구체적 부합설을 한 친구들 꽤 많았어요. 구체적 부합설을 취하면은 미수과실의 상상력 경험. 그럼 살인미수교사, 과실치사 교사의 상상 급하다는 법이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다 날아가 버립니다. 왜? 살인미수교사 무죄죠. 미수교사. 과실의 교사 처벌하지 않습니다. 무죄.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미수교사가 아니라 과실교사 미수. 그 다음에 과실법에서는 뭐가 되면 단일 정범 개념에 따라서 교사 정범 구별 없이 뭐가 되면 모두 다 과실법의 정범. 따라서 과실치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미수교사, 과실치사 교사 이러면은 결론이 틀렸기 때문에 전체 그 쟁점이 날아가 버립니다. 0점 처리되고 근데 시간도 그만큼 들고 형사법 못 쓰고 이중으로 타격이 있습니다. 좀 객체착오로 가면 되면 객체착오설로 가면 되면 아주 깨끗하게 두 줄로 끝나는 것들 바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문제는 8회 때 이게 나왔었는데 그때 이렇게 쓴 친구들 고득점이었습니다. 객체착오 쓰고 고득점이었다고 뭐 이것만이 아니지 선생님 점수 잘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내년에 발표 나면은 꼭 연락해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자랑하고 싶어서 고맙기도 하죠. 아직도 문제 안 지우고 있는 친구 저도 있는데 여러분 몇 명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막 이렇게 뭐 자랑스러우니까 선생님 좀 60몇 점 중간 나왔어요. 막 옵니다. 근데 그 친구 꼭 물어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썼냐? 그렇게 썼다. 고득점을 합니다. 이 정도만 쓰시면 충분하다라는 것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객체착오설을 취했을 때 발생 사실에 대해서 살인, 교사, 미수가 인정이 된다. 단 하나. 정범은 중지미수죠. 정범의 중지미수이지만은 교사 방조법에 대해서는 장의미수. 그래서 이거는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의미수. 그냥 장의자 안 쓰고 미수, 살인, 교사, 미수가 인정된다. 그것만 써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페이지. 자, 5페이지. 사례 2에서 이제 갑병적의 죄책인데 꼭 요거 진짜 요거
에센스 이런 거보다 길게 썼거든요. 꼭 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쟁점 추출 포인트 잘하시면 보실 필요 없고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은 요거 쟁점 추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장점을 뽑아내시는 연습 자꾸 하셔야 됩니다. 합동 절도 요거 출제를 했고요. 솔직히 이거 저기 작년 저기 5공채 검찰 그 사무직 문제입니다. 근데 조금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다듬긴 했어요. 다듬긴 했지만은 작년 검찰 사무직 문제입니다. 근데 한번 보시죠.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11회 문제하고 많은 부분에서 유사합니다. 쟁점은 똑같아요. 부분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번 11회 때 그 일병이 애인네 집에 그 합동절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한 놈은 들어가고 한 놈은 밖에 있고 이런 부분까지 다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각각 저게 이제 합동 특수절도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동의 의미가 무려 11회 중 6번이나 크게 출제됐을 때도 있고 작게 출제될 수 있고 적게 출제된 게 5회 때 참소희 신문사 그 기자 가불이 다나종합병원 그 원장실에 있는 이제 불법 프로포폴 투약 여부를 하기 위해서 원장실에 몰래 들어가고는 거기에 있는 물건을 몰래 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요게 작게 출제가 되는데 저도 이거 잊어버린 거죠. 쓰긴 썼는데 이때는 한번 그냥 합동 절도에 해당하죠. 문제가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은 이때 무죄가 성립하는 논문을 제시해 보시오. 5회 때. 일단은 합동 절대 구성요건 해당서까지 인정되지만은 신문 기사 시키였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정당행위에 의해서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의해서 위법이 정확된다. 변호인 입장에서 이걸 주장할 수 있다. 5회 때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그게 아주 약하게 출제된 경우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올해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이제 무겁게 중요하게 합동절도가 출제가 됐다는 거. 어쨌든 6번이나 합동절도가 출제가 됐고 12회 때 뭐 나오지 말란 법이 없겠습니다. 합동절도 또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자, 합동절도에 보시게 되면은 5페이지 학설이 있는데 학설만 4개가 있습니다. 공모공동정보험설, 가중적 공동정보험설, 현장설, 현장적 공동정보험설. 못 씁니다. 이런 부분들을. 쓸 수가 없으니까 쓰지 마세요. 필요가 없고 어차피 다설 판례 일체에서 현장설이거든요. 현장설만 쓰시면 됩니다. 그럼 현장설의 키워드는 범행 현장에서의 시간적, 장소적 협동. 이 키워드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범행 현장에서의 시간적, 장소적 협동. 뒤에 이제 실전 답안 보시면은 사안의 검토. 기본적으로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 협동이 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판례 보시면은요, 요게 우리 옆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저는 노원구 살고, 이게 이제 도봉구 수유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도봉구 수유리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절도가 들어갔는데, 둘 다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마당에서 망을 보고, 집안 마당에서 망을 보고, 하나는 가옥내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새 이렇게 출제 안 합니다. 저는 다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는 시간적 합동성, 범위 현장성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 2회 때 보면은 합동절도가 나오는데 2회 때는 을병이 둘 다 애인네 집에 들어갔습니다. 8회 때는 을만 애인네 집에 들어가고 병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이번 11회 때 을은 애인네 집에 들어가고 이번에 병은 집 밖에 자동차 주차한 상태에서 자동차 탑승한 채로 망을 보고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거든요. 이럴 때에도 합동 법에 있어서 현장성이 인정될 것인가? 현장성의 의미는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 협동인데 다른 말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입니다. 시간적 장소적 근접해 있으면 된다는 것들. 40, 54회 때, 그러니까 12년 전입니다. 12년 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을병이 회사에 침입해서 기밀을 갖다가 절취해 나오는데 을은 이제 회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병은 회사 밖에서 이제 있고 망을 볼 필요는 없죠. 회사 밖에 있고 문제는 서류를 갖다 찍어왔거든. 전송을 해주면은 봐갖고 그거 중요하다. 그럼 그 서류를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집 밖이나 집안이면은 뭐가 됩니까? 이게 근접해 있으니까 금방 아는데 회사. 어떤 회사죠? 그냥 회사로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 느낌이 집보다 먼다는 거죠. 그래도 이때 근접성 인정하게 되가 그런데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쓸 필요도 없다. 회사 정도로 하더라도 얼마든지 뭐가 됩니까? 회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랬더니 삼성전자 기흥 공장 정도면은 그 버스가 몇 정거장인데 그렇게 안 나왔거든. 그냥 회사라고만 나왔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근접성 인정된다. 따라서 현장성 충분히 인정된다. 시간적 장소적 협동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 된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2층에 부속점이 있고 그다음에 밖에서 이제 이렇게 축대 그 정도에서 담 정도에서 망을 봤거든요. 회사 아닙니다. 가게, 상가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근접성이 인정된다. 그럼 여전히
범행 현장에서 시간, 장소, 근처에서 인정된다. 요것만 간단하게 써주시면 합동절도 성립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들. 이렇게 해서 키워드는 시간적, 장소적 협동. 요것만 정확하게 들어가시면 충분히 을병은 인정되겠죠. 합정절도는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6페이지입니다. 준강도 사계죄 성분인데 자 가벼 경우 이번 11회 때도 출제가 됐습니다. 틀림없이 둘러팼고요. 그런데 문제는 200m를 추격해 왔다는 거죠. 판례가 워낙 명확합니다. 그래서 판례가 200m 정도 추적한 경우에 있어서는 추적만 한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 집으로 끌려왔다가 그때 비로소 때렸거든요. 2km를 추적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전히 뭐가 됩니까? 현장성 인정해갖고는 중강도를 인정한 판례 있습니다. 중강도 인정한 판례 있어요. 근데 200m 사건은 2km 사건이 아니라 200m 사건은 이거는 시간, 장소, 근저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강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중강도에 있어서 시간적, 장소, 근접성이 만약에 인정된다 그러면은 이번 11회 때도 중강도죄는 틀림없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성립은 안 했지만 이쟁점은 변시 11회 때도 틀림없이 출제는 됐었다라는 거 성립 안 했을 뿐이지 이거는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이제 중강도죄가 성립할 것인가? 중강도죄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인데 중강도는 절도가 절대 기회, 키워드는 절도의 기회입니다. 절도가 절도의 기회에 체포 면탈 등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하면은 중강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기회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다만 절도의 기회인데 이 절도의 기회라는 것은 다시 한번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입니다.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적 근접성은 정확하게는 종료 직후까지입니다. 절도 범행의 종료 직후까지. 그 판례 보면은 그 강도살인죄, 강도기회도 똑같습니다. 강도살인죄 판례 보면은 강도 범행이 종료된 지 꽤 지났거든요. 그 사건 아시죠? 강도가 트럭으로 막 그 도망가니까는 경찰이 순찰자로 추격해서 앞을 막고 격투를 해서 결국 제압을 하고 근데 수갑을 우체 상태에서 뭐가 됩니까? 운전을 하다가 숙여도 흉기로 경찰 찔러 죽인 사건. 강도살인죄죠. 그 판례. 변시에서도 객관식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근데 강도는 아까 끝나는데 대법원은 여전히 강도의 기회가 인정된다. 강도살인죄 성립 인정했습니다. 옛날 이지선 교수님께서 아니 강도 끝난 지가 언제인데 강도죄와 살인죄 실체적 경험. 근데 판례는 강도살인죄 인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판례를 보면은 종료 직후 즉 완료 전. 그래서 종료와 완료는 대법원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학계에서도 대법원에서 말하는 완료라는 건 도대체 무슨 개념인가? 여기에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종료하고 똑같다. 근데 판례를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종료 직후 완료 전.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낼 때 꼭 종료 전까지만 문제를 냅니다. 근데 이건 지금 최소한 언제 이 절도 범행 합동 절도가 종료가 됩니까? 추적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이때 그 종료가 되는데 아직 추적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합동 절도 범행은 아직 종료 전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적 근접성은 범행의 종료 전 충분히 인정된다는 거죠. 충분히 인정된다. 장소적 근접성은 아까 말씀드린 2km를 추적한 사건. 범행 현장에서 추적을 했더니 판례가 최장 2km지 더 잘 달렸으면은 뭐 4km, 10km도 뭐 충분히 인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범행 현장에서부터 추적이 일어나면은 2km를 더 도망가서도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돼서 절도 기회 따라서 중강도가 성립한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럴 필요 없죠. 이거 범행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가게 안에서 들키니까 들급해고 도망갔거든요. 당연히 절도 기회,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은 얼마든 인정된다. 요것만 뽑아내시면 됩니다. 요것만 뽑아내셔갖고 충분히 자 여기 그 세 번째 단락 생각과도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핵심이죠. 답안지 이 부분 뒤에 정리해놨습니다. 실전 답안 이 부분만 들어가면 됩니다. 갑은 특수 절도의 범행 현장에서 절도 행각이 발각당하자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A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결국 절도인 갑은 절도 이후에 폭행한 것이다. 갑에게 일단은 중강도죄. 그렇죠. 요것만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앞에 있는 군더더기를 필요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특수 중강도죄 판단 기준인데 요거 변시 1회 때. 변시 1회 때 처음으로 이제 출제가 됐었죠. 사례에서 변시 1회 때. 자, 그랬을 때 이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근데 이거 다수견이죠. 다수견에는 지금 특수 중강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폭행 협박 태양 기준설입니다.
다수견에 학설 아닙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특수폭행, 특수협박을 해야만 특수중강도가 성립하고 예컨대 지금 소수견은 절도행위 태양 기준설, 특수절도가 폭행을 해야만 특수중강도가 된다. 소수견입니다. 소수견은 우리 볼 필요 없죠. 다수견만 보시면 됩니다. 다수견은 폭행, 협박, 태양 기준설. 그래서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을 해야만 특수중강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스총으로 이걸 갖다 쐈거든요. 가스총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폭행을 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폭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특수중강도에 해당한다. 이것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생각 건데. 절도범감은 처음에는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에게 폭행을 가할 때 비로소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사용해서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가백이나 단순 중강도가 아니라 특수 중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특수 강도 상해죄. 이때 준자 빼셔도 됩니다. 형법 337조니까 준자 빼시고 그냥 특수 강도 상해죄가 성립이 될 것인가.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뭐 일단은 특수 중강도에 의해 상해를 입혔죠. 근데 우리 판례 보시면은요, 지금 절대기에 중강도라다가 살인을 해도 강도살인자가 성립한다. 판례 있습니다. 똑같은 판례입니다. 중강도도 강도거든요. 중강도 이외에 결국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당연히 특수 강도 상해죄가 성립이 된다. 근데 이때 특수자를 쓰지 않는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문 한 번 정도는 조문을 써주셔야 되는데 나중에 실무에 나가시면은 조문을 칼같이 잘 쓰셔야 됩니다. 근데 실무는 조문 해결하지 용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등법원 판결 봐도 조문 적게 썩지 적자지 구성 요건을 쓰지 않거든요. 조문에서 그래서 고등법원 판결문 이렇게 나중에 보다 보면은 숫자만 나오기 때문에 조문이죠. 그것만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실무입니다. 실무에 나가서 조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법 337조에 의해서 해결되니까는 실무에서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특자를 꼭 써야 돼? 안 써도 돼? 뭐 간접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강도 상해하면은 다 통칭하기가 다 맞는 부분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강도 상해죄를 구성한다. 요것만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근데 조문은 그래도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뭐가 됩니까? 목차라 여기다 한 번 정도는 좀 조문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조문을 썼다 그래서 더 점수를 받지는 않는데 보통 그냥 넘어가는데 꼭 복불복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중에는 꼭 조금 사이코들이 있어요. 형법이 조금 많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많은데 꼭 10명 중에 한 분 정도가 조문 안 쓰면 한 1점 정도 감점 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재수 없으면 이제 걸리니까 한 번 정도 쓰는데 물어보거든. 조문 안 써도 됩니까? 뭐 급하면 못 쓰는 거죠. 뭐 이문은 못 써요. 이문은 시간 없기 때문에 1문 정도에서 한번 쓰시고 2문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보통 그냥 잘 피해가는데 꼭 재수없게 걸리는 제 친구들 중에도 어느 대학이랑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집안 국립대 로스쿨인데 꼭 그거 잡는 친구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한 번 정도만 좀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 경우인데 준강도 상해죄 공동정범. 사실은 중강도의 공동정범이죠. 중강도 이제 공동정범인데 이번에 어쨌든 출정됐습니다. 대신 중강도가 성립 안 했기 때문에 역시 중강도의 공동 성립 안 했을 뿐이지 출정됐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일단 출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성립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문제 제기해서 틀리면 합동 절도를 공모하고 지금 다른 길로 도망갔는데 다른 방향으로 도망갔는데 한 놈이 중강도가 됐다. 그러면 합동절도 다른 길로 도망간 요 놈도 중강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것이 문제 제기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 학설 보면은 작성 쓰지는 않지만 다설 판례가 아주 첨예하게 아주 극한적으로 대립됩니다. 사실은 다설이 맞습니다. 지금 판례는 뭐냐면은 폭행 협박에 대한 예경 가능성만 있으면은 중강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판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설이 맞아요. 아니 중강도는 절도죄 결과적 가중법이 아니다. 어떻게 폭행 협박에 대한 예경 가능성만 갖고 중강도 공동정 인정하겠는가? 그렇죠. 다설은 결과적 가중법의 공동정범도 부정합니다. 다설은 그것도 부정하는데 하물며 중강도와 절도죄는 전혀 별개 구성 요건입니다. 어떻게 폭행 협박에 대한 예경 가능성 과실이죠. 이것만 갖고 중강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겠는가? 다설이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 같이 변호사 자격 없이 순수하게 박사대 가고 교수님분들, 교수하시는 교수님들 이제 10년 내로 싹 사라집니다. 저 같은 연령들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재수 안 했지만 재수한 우리 친구들 보니까 이제 정년 3년 남았더만요. 야, 3년 후에는 너도 정년 퇴직이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역으로 재수하는 친구들 한 4년 남았고 어쨌든 10년 내로 이제 변호사 자격 없는 교수님들은 싹 사라집니다. 지금 주류층들은 죄다 변호사 자격 갖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학설을 무지하게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변호사 자격 갖고 있는 교수님들은 학설 신경 안 써요. 제일 혐오하는 게 위전자. 저는 위전자기 과연 다시 출제가 될까? 이것도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40대 위전자 2년에 한 번 출제가 됐어요. 왜들 그렇게 좋아하셔? 저는 개인적으로 석사기 논문 테마니까는 위전자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정말 자주 나왔습니다. 어쨌든 변시에 한 번도 나왔죠. 과연 다시 출제가 될까? 왜? 사법 연수형들이 제일 혐오하는 형법 쟁점이 첫 번째가 위전자, 두 번째가 원자행위. 원자행위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죠. 아니 실무자들이 위전착에다 원자행위를 왜 알아야 됩니까? 저기 실무 나가서 써먹을 일이 뭐가 있어요? 위전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인데, 아니, 실무 변호사들은 이런 학설, 이런 거 싫어합니다. 판례만 보면 되지. 그러니까 법원행시 같은 경우는 안 나오거든요. 100% 판례로만 이루어집니다. 사례 문제도. 사례 문제, 사례 문제도 얼마나 어렵게 무지하게 많은데, 합동절대가 판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학설이 당연히 타당해도 판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판례 위주로 찾죠. 그래서 학설 쓰지 말라는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고 우리 정도 되는 교수님들은 출제에 못 들어갑니다. 왜? 불러주지도 않아요. 법무부에서 늙어갖고. 저도 옛날에 40대 사시위원 2번 들어가 봤지만 50대 중반만 해도 한 분 정도 출제위원장으로 이렇게 모시고 50대 중반 넘어가면 출제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교수님들 거의 100%가 변호사 자격 갖고 있는 교수님들이고 그분들은 무조건 판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저기 서초동 가셔갖고는 위전착으로 변론 하시겠어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판례 위주로 쓰고 학설 안 써도 전혀 상관없다. 학교는 좀 다른가 봐요. 꼰대 교수님들 우리 같은 꼰대 교수님 여전히 해본이 지고서 여전히 강의에서 학설을 하시다 보는데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학설이 타당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판례는 그냥 폭행 협박에 대한 예경 가능성만 있으면 중강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근데 재미가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문제는 딴 길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은 딴 길로 도망가면은 폭행 협박에 대한 예경에서 무조건 인정합니다. 딴 길로 도망가서 무조건 인정. 그래서 무조건 중강도의 공동정범. 학계에서 무지하게 이 판례를 비판하기 때문에 판례가 2개에서 예경에서 부정하는데 2개가 아까 말씀드린 2km를 추적한 사건. 두 놈이 같은 방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추적을 해갖고는 1km쯤에서 공무원 하나를 체포를 했거든요. 얘는 1km쯤에서 체포가 돼서 넘겨졌기 때문에 심정 인도가 되기 때문에 1km를 더 도망간 공동정범이 이걸 폭행하리라는 걸 몰랐다. 그래서 예경사 부정해서 합동절도만 인정했습니다. 또 하나가 담배가게 사건. 10대들이 우발적으로 담배가게에서 절취했는데 문제는 폭행을 갈 쯤에 10대들이 좀 빨리 도망갔겠습니까? 이미 대법원은 범행이 우발적이고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상태고 따라서 폭행에 대한 예경안서 인정할 수 없다. 역시 중강도가 아니라 합동절도만 인정했습니다.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딴 길로 도망간 판례를 예의 없이 딴 길로 도망갔는데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 무조건 예경안서 무조건 인정. 무조건 중강도 공동정범. 재미가 있는 것은 준강도 상해 공동정범을 인정합니다. 아니 중강도 상해죄도 고의범이잖아요. 예경 가정만 갖고 중강도 상해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경 가능성이 있다. 그럼 무조건 이 사례에서 보시면 뭐 예경 가능성 부정할 만한 그 근거가 없거든요. 이럴 때 뒤에 있습니다. 이제 예경 가능성 부정하는 거 바로 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병에 대해서는 정이었나요? 정의 경우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경 가능성을 그냥 무조건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강도의 공동정범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7페이지 괄호 3번 공동주거침체. 이번에 출제가 쓰지 말라 그랬다는 겁니다. 출제 틀림없이 했고 쓰면 이렇게 씁니다. 똑같습니다. 이번 11회 때도. 그래서 공동주거침죄도 4번인가 변시에서 4번인가 출제가 됐고 11회 때도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공동 주거 침입죄인데, 자, 1번 한번 보세요. 갑과 적이 A의 보석 가게에 침입해서 보석을 절취한 것을 공모한 후 갑은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A의 가게에 침입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창문 쪽 담벼락에 사다리를 대고 창문으로 침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갑이네요. 한 놈이 이제 담벼락에서 망을 봤다는 겁니다. 담벼락에 이제 기대서 갖고 망을 봤다. 그러면은 요 정도 갖고도 공동 주거 출입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변시유예 때는 을병이 모두 A 집에 들어갔습니다. 8회부터 바뀌었죠. 을만 들어가고 병은 집 밖에서 망 보고 똑같습니다. 이번 시위회 때 을은 들어가고 병은 집 A의 집 밖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탑승한 채로 망을 보고 얘는 담벼락에 딱 붙어 있다가 던져주면 그걸 탁탁 받으려고 상가 건물 담벼락에 붙어 있고 그러면은 어쨌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조금 아까 합동범죄에 있어서 키워드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 협동 그러면 공동범죄 폭처법 2조 1항의 공동범죄 공동주거침입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범죄의 키워드는 동일 장소 동일 기회입니다. 동일 장소 동일 기회. 바로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 장소 동일 기회. 자, 요게 그 동그라미 3번 여기 그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아래에서 셋째 줄에 있네요.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 예. 이게 키워드. 공동 범죄가 출제가 되면은 요 동일 장소 동일 기회는 답안지에 반드시 키워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 장소 동일 기회. 오케이. 그러면은 동일 장소. 아니 이 정도 한 놈은 상가 2층에 들어갔고 딴 놈은 상가 2층 그 상가 담벼락 기대에서 던져서 받으려고 딱 붙어 있고 이 정도면은 동일 장소 충분히 인정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그 뭐가 됩니까? 아까 회사 밖과 회사 조금 멀거든요. 그때도 공동 주거침입에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좀 이제 10년 지나서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근데 이 문제는 충분히 동일 장소 동일 기회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둘 다 공동 주거 침입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죄수죠. 저기 우리 객관식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절도죄와 주거침입 죄수관계 실체적 경우 특히 상습 절도와 주거침입죄 죄수관계 주관인 경우 변시에서만 3번이나 나왔습니다. 죄수관계 객관식에서만 당연히 이제 객관식 문제 이번에도 출제를 했는데 주거에 침입해서 절도를 하게 되면 주거 침입 때 그다음에 절도죄 실체적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배점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 좀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병해죄죄. 현장성이 결여된 병이 합동 절대 공동 정범이 될 수가 있겠는가? 변시유예 때 이게 출제가 되었죠. 10km 밖에서 CCTV를 이렇게 보면서 현장 관찰하고 있었다. 우리 그 뭐죠? 그 저기 미션 임파서블 거기 보면은 다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그 체코 거기 프라하의 칼사의 다리에서 하는데 이제 저기 뭐가 됩니까? 원격 해갖고 노트북으로 현장을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나거든요. 그랬을 때 10km 떨어진 데서 CCTV를 감시하는 것을 이제 보고 있었다. 그랬을 때 과연 현장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근데 10km면 진짜 이건 멀리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현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지금 세 놈이서 합동절도 공모했는데 두 놈은 현장에 있고 그러나 나머지 하나는 현장성이 없고 그렇게 되면 변시처럼 뭐가 되죠? 바로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이것이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변시회 때 이게 출제가 됐고 사실 변시에서는 한 번 나왔습니다. 2회 때 한 번 나왔지만 법전형 모의시험에서는 여러 차례 나왔고 뭐 다 아시다시피 삐기 달라진 사례 이거 전원 합의자 판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얼마든지 또다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2회 때 한 번 나오고 합동절도 6번 나왔지만 요거는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분.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문제 제기해 주시고요. 학설인데 그 지금 우리 형법 교과서를 보게 되면 대법원의 입장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해갖고는 현장적 공동정범설이다 했는데 그 김일수 교수님이 8판까지 혼자 쓰셨어요. 그래서 김일수 서박조가 9판부터 이제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서박 교수가 이제 거의 수제자다. 그러니까 책을 교수님들이 물려주시면 그 수제자라는 얘기죠. 이렇게 돼버렸는데 근데 8판에서 재밌는 그 머릿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7판에서 8판까지 오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렸거든요. 교수님이 머릿속에 우리 수험생들한테 참 벌떡 미안한 게 지금 6개월 만에 개정판 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판례입니다. 그 삐 달려주는 사례에서 지금 뭐가 됩니까? 대법원이 전화 판결에 의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내가 이제 주장했던 합동범의 공동정범 요걸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는 개정판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뭐 그거 하나 때문에 개정판을 쓰셔. 수험생들 그 얼마나 부담이 되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김일수 교수님이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게 합동범의 공동정범서. 근데 죄송하게 학계 정서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모 공동정범서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읽어보면은 그냥 공모 공동정범설의 입장에서 그냥 해결이 돼버리지 굳이 합동범의 공동정범설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합동범의 공동정범설과 공모 공동정범설이 크게 차이가 있는가. 예컨대 이상 교수님은 그 학설 차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대법원의 여러분들 교과서 같은 거 보시면은 판례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설 그거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모 공동정범설의 입장에 있다. 그러면은 판례 입장이 공모 공동정범설에 의하면은 어느 공모자가 바로 공동정범이 됩니까? 모든 공모자가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죠. 주모자입니다. 그래서 딱 세 글자. 과연 이 병인이 이 범에게 주모자가 되는가? 근데 이거는 일반 교통방해죄 같은 경우도 일반 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 주모자입니다. 집행부 같은 경우들 무슨 위원장, 부위원장 그런 경우들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기 때문에 이때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정범이 되는 공모자는 주모자 딱 세 글자입니다. 이것만 빼내시면 됩니다. 그럼 과연 병은 그 사례에서 주모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문제 안에서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미 주모자라는 걸 문제 안에 전제하고 있습니다. 병이 이미 주모자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해서 병은 틀림없이 이 범행의 주모자다. 주모자라서 현장성이 없다. 판례에 따라서 현장성이 없더라도 주모자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니까 합동 특수 절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이것만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마지막 하나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쓰시는데 1점 정도가 왔다 갔다 해서 있는데 중요한 게 합동 절도는 필요적 공범이거든요. 필요적 공범은 내부 가담자는 각자가 직접적 범이에요. 따라서 그냥 합동 절도의 죄책을 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성이 없으면 합동 절도 공동 정범 그러니까는 필요적 공범은 아니라는 거죠. 필요적 공범의 공동 정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합동 절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 합동 절도가 중강도로 바뀌잖아요. 그때도 중강도의 공동 정범이 됩니다. 아니 합동 절도에서는 그냥 둘 다 합동 절도. 왜냐하면 조금 아까 그 갑정이었나요? 얘네들 갖다가 합동 절도 공동 정범으로 쓰시면 이거 1점 정도 감전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합동 특수절도지 합동 특수절도의 공동 정범이 아닙니다.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병은 현장성이 없기 때문에 합동절도 공동정범 맞아요. 근데 이게 중강도로 바뀝니다. 그때는 공동정범을 씁니다. 중강도 사기에 공동정범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중강도죄는 또 합동범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공동정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가끔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범은 필요적 공범이니까는 내부가 담자는 각자가 직접적 범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직접적 범이지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아닙니다. 대항범하고 똑같습니다. 필요적 공범이니까는. 그러나 합동 절도가 중강도로 바꾸면 그때는 그냥 중강도가 되니까는 형법상의 공범 적용이 됩니다. 용어가 그래서 달라진다는 거, 그건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공동 정범이라 썼는데 또 그것이 또 그런 교수님한테 딱 걸리면은 재수없으면 걸리거든요. 뭐 로또도 되는데. 결국은 1점 정도 감점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건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강도 사기의 공동정범인데 이것도 너무 10km면 너무 떨어져 있죠. 이건 도저히 예경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경환성이 인정되면 준강도의 공동정범이 되겠지만 10km 더미는 인정할 수 없다. 진짜 이거는 그 14년도인가 법전형 모의시험에서 최고 떨어지기 6km까지 한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10km입니다. 6km보다 더 멀거든요. 이건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예경환성 부정되니까 준강도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들. 자, 공동주거침체 공동정범 선고인데 요건 이미 출제가 됐고 오늘 나눠드릴 특별형법 압축에도 요 판례 있습니다. 요 판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 폭조법 2조 2항의 공동범죄도 합동범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장소, 동일 기회에 그 범행 현장에서 범죄를 수행한 자만이 바로 공동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컨대 공동폭행죄, 공동주거침체 합동범하고 똑같이 각자가 직접적 범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동주거침체 규칙을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범행 현장이 없었거든요. 공동 주거 침입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자도 뭐가 됩니까? 이때 주모자가 돼서 공모관계가 인정되면은 공동 주거 침입죄 공모 공동 정범은 인정이 됩니다. 똑같아요. 합동범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동 범죄는 그 이종호 교수님 올해 또 심판 내셨대요. 그 특별한 거 심판 내셨는데 저는 뭐 재정연판 갖고 있지만은 그래서 한 3번 정도 사봤는데 이종호 교수님이 그 특별한 거 정확히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합동범에 있어 합동과 공동범죄 공동은 거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거의 동일하다. 실제로 판례 봐도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병 같은 경우는 공동 주거 침입을 안 했기 때문에 공동 주거 침입죄의 죄책은 지지 않지만은 틀림없이 주모자로서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공동 주거 침입죄 공모 공동정범 이때 공모자 빼셔도 됩니다. 공모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이것은 똑같다. 특별형법 압축에도 그 판례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뒤에 이제 실내 남아 있지만은 쭉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진짜 압축해서 실전 답안 분량도 솔직히 제가 줄이고 줄인 건 이거 하는데 보통 2, 3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쥐어짜 갖고는 이걸 이렇게 압축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이걸 갖다 1시간에 다 하셔야 되잖아요. 정말 짧게 쓰시는 연습 자꾸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만 딱딱. 그래야만 안전하게 형사법 써갖고 이문까지 그 제2시간에 달려가서 득점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길게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정말 학설 버리시고 그럼 다 된다는 것들. 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선택형 들어가겠습니다.